이 경기의 MVP가 누군가 라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중인데, 무조건 케인이죠. 해트트릭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 케인이 아니고 김민재를 호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김민재 선수에게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던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이제 우리 팀을 구해주는 선수라고 칭송을 하고 아주 팬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김민재가 그냥 잘하기 때문이다. 자,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수비력으로 팀을 멱살 잡고 끌어당겼고, 그걸 이제 마무리 지은 승리로 만들어준 선수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빛난 경기, 호펜하임과의 경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에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 홈에서 열린 원정 경기 뒷얘기 해볼 건데요.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결과적으로 4대1로 승리하면서 분데스리가 개막 직후 사전 전승, 굉장히 화려한 경기력을 또 뽐내면서 사전 전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김민재와 케인이 이 팀을 이끌어갔다라는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경기력에서 밀렸어요.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주중에 채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선수를 좀 바꿔 썼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비주전 선수들의 빌드업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호펜하임의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실수를 연발했고요. 초반 40분 동안 슛 횟수가 2대8이었어요. 8대2가 아닙니다. 바이에른이 2번, 상대 호펜하임이 8번을 하면서 솔직히 이때 호펜하임이 한 골 넣었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한 골 넣지 못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많이 바이에른 쪽으로 갔다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호펜하임은 왜 좋은 흐름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김민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안 먹고 넣으면 이긴다. 축구라는 게 경기력이 나빠도 골 안 먹고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약팀이 이변을 만들 때 1대0 축구할 때 이런 말을 하지만, 이날은 강팀인 바이에른이 그런 양상으로 경기를 끌어가야만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걸 해준 게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고요, 들어가는 공 걷어내고요, 뚫린 배우를 다 커버해주고요. 특히 요나탄 타의 배우 공간 많이 커버해줬죠. 여기에 공격이 안되자 전진 압박 수비로 역습 기회를 직접 창출해주면서 아예 팀의 공격까지 도와주는 그런 다양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버텨서 초반을 잘 넘겼다면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준 것은 케인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좀처럼 슛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이날 니콜라 잭슨에게 맨 앞을 맡기고 1.5선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반전 막판 코너킥 기회에서 레나르트 칼의 땅볼 패스를 받아 완벽한 마무리 슛으로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그냥 케인의 결정력으로 넣었다, 다른 요인이 없어요. 그냥 슛을 잘 차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엔 조금 운이 좋았는데 사샤 보이와 마이클 올리세가 각각 페널티킥을 하나씩 얻어줬거든요. 이때 케인은 전혀 오차 없이 세계 최고의 페널티킥 키커답게 골문 구석으로 딱딱 차 넣으면서 두 골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해트트릭을 했어요. 여기 호펜하임에서는 초우팔이 한 골 만회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막판에 그나브리가 세게 골을 박으면서 결국 스코어는 4대1로 끝났습니다. 해리 케인의 비현실적인 시즌 초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공격 포인트 차트입니다. 너무 많죠? 아무리 우리가 슈퍼스타를 얘기해도 메시, 호날두도 이런 기간은 선수 경력 내내 가끔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엄청난 거거든요. 현재까지 공식전 7경기에서 전경기 공격 포인트 하고 있고요. 전경기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있을 수 있죠. 골 도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분데스리가 4경기에서 8골 3도움, 거의 경기당 3개 수준입니다. 헤드트릭이 2번, 그리고 공식전 7경기에서 11골 3도움,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시즌 초반의 해리 케인이다. 해리 케인 잘한다. 그리고 지난 시즌 다 분데스리가 역대급이다 했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킹대급입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면 시즌 한 70골 30도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 꺾이더라도 경기당 한 골은 충분히 넘어서는 시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엄청난 초반이고요. 근데 골만 넣는 게 아닙니다. 수비가담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미친 수비가담 능력으로 슬라이딩 태클까지 해가면서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해가지고 막 끊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몸싸움을 강하게 걸어서 또 파울을 또 당한 게 아니죠. 파울이 불려서 상대 공격권을 주긴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수비를 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많았습니다. 몸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 팀에 얼마나 맞고 있는 게 많은 선수인데 좀 몸 좀 아끼면서 조금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도끼를 엄청 푸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해리 케인에서 약간의 말장난을 넣어서 해트트릭 케인이라는 별명이 이번 경기에 생겼다고 현지 방송에서 물어봤거든요. 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어렸을 때 별명인데요? 라고. 왜 원래 저기 뛰어난 선수들은 유소년 시절에는 막 한 경기 3골 넣고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분데스리가 수비수들을 상대로 중학교 시절 뭐 친구들 다루듯이 아주 그냥 손목 비틀듯이 골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자, 김민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주요 활약. 좋은 흐름을 탄 김민재가 완벽한 경기를 2경기 치렀는데요. 바로 앞선 경기가 첼시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였고요.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원래 선발이 아니었습니다만 선발로 뛴 요나탄 타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반전 교체 투입이 됐고 후반전 45분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면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왔는데 그게 뭐 꼭 주전 자리를 빼앗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호펜하임전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김민재 외에도 뭐 미드필드 공격 2선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를 밀어냈다가 아니고 우파메카노가 쉬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민재 타 조합이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비수가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바이에른 미드필더들 때문에 공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뺑뺑 돌다 그냥 돌아와요. 그럼 수비진에서 패스 엄청 해야 되니까 타랑 김민재의 패스 횟수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저도 금방 역습을 맞는 거예요. 그럼 수비해야 되죠. 이런 일의 반복이었고요. 특히 경기 초반에는 타랑 노이어가 조금 실수하고 정주를 좀 놓은 대목들이 있었어요. 특히 노이어는 그답지 않게 패스를 그냥 상대 선수 아슬란에 줘버려가지고 아슬란이가 골대 맞히지 않고 들어갔으면 그냥 한 골 먹는 거였거든요.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둘은 좀 헤매는 동안 김민재가 다 트라우마가 주니까 무실점으로 버틴 뒤에 나중에는 타랑 노이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도 특히나 김민재가 많이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민재 선수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진 수비, 배우 커버, 압박, 패스 전개 등 아주 만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풀타임을 뛰지 못했다는 거, 유일하게 아쉬운 게 부상 우려인데요. 후반 25분에 김민재가 쓰러졌습니다. 사실 그때가 이제 딱 쿨링 브레이크 하는 시간이라서 때마침 쿨링 브레이크를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선수들 물 마시고 좀 경기 중단된 사이에 바이에른 의무팀이 가서 상태를 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뭐 엄청난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러져가지고 라든지 뭐 어떤 이유로든 못 걷는 것도 아니었어요. 걸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선수 보호를 위해서 당장 우파메카노로 교체를 했는데요. 일단은 쥐일 수도 있고 뭐 쓰러진 직후에 상대 선수 초호팔이 이렇게 눌러주는 걸 보니까는 쥐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가벼운 근육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눌러주는 장면만 보면 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부상 우려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부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재밌는 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나는 것 같으니까 다리를 이제 풀어주려고 눌러주던 상대 선수 초호팔 선수, 이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마치 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골을 넣었고요. 초호팔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전에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이번에 호펜하임으로 건너온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겠습니다. 볼 터치를 77회 그리고 패스 성공이 59회, 둘 다 경기 3위의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1, 2, 3위가 보통 파트너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파블로비치, 타, 김민재 뭐 이런 순이었고요. 파블로비치가 패스의 질을 보면 이 자리의 원래 주인인 키미히보단 좋지 않았다. 키미 이날 쉬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최소한 패스를 많이 하긴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풀어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94%, 선발 선수 중에 2위였고요. 롱패스가 이날 잘 들어갔습니다. 6회로 성공 횟수가 3위였고 8회 중에 6회 성공하면서 성공률은 75%였습니다. 수비 행동이 11회, 이 경기에서 3위였고요. 상대팀 호펜하임이 아무래도 약팀이니까 수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김민재가 팀 내에서는 1위였습니다. 풀타임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신다면 김민재가 어떤 누적 스탯에서 1위, 2위, 3위 했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태클 2회, 가로채기 1회, 블로킹 2회, 리커버리 6회, 걷어내기 6회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킹, 리커버리, 걷어내기는 경기 전체에서 1위, 2위, 1위의 기록이고 헤딩 클리어 3회도 1위입니다. 이렇게 수비와 빌드업 양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김민재.
혼자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수비하는 그 김민재 또 돌아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AI 평점 보겠습니다. 종료 직후 기준입니다. 종료 직후 말고 시간이 좀 지나면 각 통계 사이트들이 보정값을 매겨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경기 중에 라이브로 산출된 경기 직후 기준의 평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스코드에서 8.0을 줬고요. 풋몹에선 7.9를 줬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공격 포인트가 없는 센터백한테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게다가 이런 AI 평점은 누적 스탯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었잖아요. 70분 뛴 센터백이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8.0, 7.9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진짜 미친 활약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위는 어땠냐? 후스코어드에서는 케인한테 9.1을 줬고요. 김민재가 8.0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풋몹에서는 케인이 9.7, 그리고 이제 김민재랑 디아스가 공동 7.9로 공동 2위, 혹은 뭐 소수점 세트짜리까지 감안한다면 김민재가 3위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공격 포인트 같은 게 없는 선수라는 거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 간단하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X 구 트위터에서 이제 바이언 팬들이 얘기하는 걸 하나 이제 캡처해와 봤어요. 이 경기의 MVP가 누군가라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중인데 무조건 케인이죠. 해트트릭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 케인이 아니고 김민재를 호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많이 불린 페이지로 제가 캡처한 건 맞아요. 나머지 위아래는 케인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케인 1위, 김민재 2위, 나머지는 아예 없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민심을 확실히 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캡처짜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바이언 팬들이 저주를 퍼붓고 인종차별을 하더니 정말 축구팬 마음은 갈 때 같다. 인터넷 축구팬 마음이 갈 때 같은 거는 어느 나라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거는 타를 깔려고 타보단 김민재가 낫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인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두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활약으로 누굴 깔려고 김민재를 추켜 세운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김민재 역시 잘해. 그리고 막 그동안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 김민재 잘한다고. 근데 김민재 까는 니들이 너무 여론을 주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막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역시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 라는 것을 최근에 이 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점 보겠습니다. 경기 직후에 빠르게 평점을 내주는 두 개 매체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슈폭스, 하나는 라디오 매체인 RAN입니다. 이 두 매체의 평점을 보면 4대1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 1 이렇게 높은 평점 받은 선수가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경기력이 별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고 넣으면 이기는 게 축구잖아요. 그래서 넣은 선수 케인 당연히 1점, 이게 A+를 의미하는 거죠. 1점 받았고요. 김민재와 타 두 센터백은 2 혹은 2.5, 그러니까 뭐 한 A나 B+ 정도 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타가 김민재랑 똑같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가 이날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센터백이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이제 공동 연대 책임처럼 같은 점수를 준 매체들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김민재가 타보다는 0.5나 1 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김민재에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 슈폭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메카노를 대신해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장했다. 전반 추가 시간 어렵게 공을 걷어냈고 전반적으로 훌륭한 활약을 했다. 70분에 절뚝거리며 표시된 점이 아쉽다. 경기력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RAN, 김민재한테 2점을 준 RAN 보겠습니다. 우파메카노의 대체자 김민재는 확실히 자신의 맡은 바를 다 해냈다. 특히 전반전에 가장 큰 위기에서 여러 번 팀을 구했다. 전반 종료 직전 어깨로 멋진 클리어링을 해냈고 그 외에도 수비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 경기 종료를 20분 남짓 남겨두고 부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클리어링, 이게 이날의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슈팅 기회가 나왔고 각이 좀 없었지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진짜 온몸 비틀기로 빠르게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공을 가로막는 그런 이동이 어려웠는데 머리를 대려고 진짜 온몸 비틀기로 몸을 움직였어요. 그 결과 어깨에 공이 살짝 스치면서 위로 떠가지고 그걸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집념과 투지, 이것으로 클리어링을 해낸 모습이 현지 매체에도 깊은 인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에른 이렇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4전 전승, 선두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날 경기력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았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불안 요소 첫 번째, 니콜라 잭슨입니다. 자, 니콜라 잭슨 8월 말 9월 초에 미넨으로 날라왔다가 첼시에서 안 보내 이래가지고 런던 돌아갔다가 미넨으로 제발 와줘 이래가지고 다시 와서 임대된 어떤 촌극의 주인공이죠. 완전히적 조건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협상을 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임대료를 무려 1,500만 유로나 내는 호구 잡힌 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수가 잭슨인데 아마 완전 영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임대에 1,500만 유로를 썼단 말이에요. 1년 쓰는데. 근데 그 잭슨 왜 데려왔는가?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바이에른은요, 스트라이커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멀티 능력이 있다. 케인의 백업, 케인의 파트너로 모두 뛸 수 있다. 또 내구성이 좋아서 이 선수가 백업을 많이 사지 않을 거라면 건강한 선수가 중요한데 이 선수 건강하다,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첼시 시절에도 좀 투박하고 결정력 없고 좀 뭐 공을 좀 잘 못 다루고 이런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더 심해요. 더 안 좋습니다. 첼시 시절보다. 첼시가 이 선수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주앙 페드로랑 리암 델람 영입하고 내보낸 거잖아요. 첼시 시절보다 경기력이 더 안 좋아요. 공이 갈 때마다 뺏겼습니다. 특히 상대 선수가 등 지게 만들고 뒤에서 압박을 하면 공을 잡은 채로 스스로 돌아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공을 받아야만 전진이 되는 선수고, 이제 농구로 치면 포스트업처럼 뒤 돌아서 공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이 갈 때마다 뺏기고, 그 중에 상당수는 상대팀의 역습 기회를 내줘서 오히려 팀의 해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후반전에는 괜찮은 연계 플레이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번이 패스 한 다음에 동료의 슛과 페널티킥 획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스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전반전에 한 번도 못했다, 이런 정도의 안 좋은 활약이었고요. 첫 경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직 팀에 녹아드는 중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독일이 좀 어색해서 얼탄 걸 수도 있는데, 팀에 안 맞는 선수를 데려와서 그런 그렇다면 잭슨의 영입은 정말 엄청난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잭슨이 앞으로 좀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가 바이에른의 시즌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둘째, 레나르트 칼입니다. 칼도 못했다. 이 칼은 17세 유망주입니다. 마티스 텔 토트넘 경기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마티스 텔에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 최연소 리그 데뷔 2위 기록이에요. 1위는 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칼은 원래도 이제 유망주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해서 이번 시즌 1군으로 많이 올려쓰려고 생각한 선수인데, 사실 뭐 엄청난 슈퍼스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비르츠나 무시알라처럼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이 선수 영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선발 기회를 줬는데요. 이날 공격 포인트는 있었어요.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그 코너킥 상황에서 케인에게 준 패스, 그걸 어시스트 한 개는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나빴다. 체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압박에 대처가 안 되고 좀 기민하게 돌아다니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뿌리고 이제 빌드업하고 이래야 되는 콤파니 감독 전술을 아예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패스가 탁탁탁탁 하다가 딱 가면, 원래 그 자리에 주전인 올리세 같은 경우에는 키핑 하다가 내주던지 아니면 이제 대각선으로 쫙 주던지 다양한 패턴으로 공을 뿌릴 수 있는데, 칼은 등지고 있다가 뺏긴다, 이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속공기회를 많이 내줬죠. 칼의 경기력 역시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에른의 이 공격진의 선수층이 습자지처럼 얇다. 습자지라고 하면 요즘 잘 모르시죠? 엄청 얇은 옛날 종이 있습니다. 한지라고 할까요? 아무튼 아주 얇은 그런 바이에른의 공격진 선수층이 이날 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뭐 한 후반기에 적응 다 하면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중요한 경기에서 잭슨이나 칼을 선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반 조커로도 쓰기 힘듭니다. 그냥 주전 4명으로 굴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주전 4인방 케인, 디아스, 그나브리, 올리세 중에 다 한 명이라도 큰 부상도 아니에요. 작은 부상에도 당한다면 그 바로 다음 경기가 빅매치라면 그냥 질 것 같다 이거죠. 이렇게 공격진의 선수층의 양과 질이 모두 너무 낮다라는 문제를 이날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이에른이 7전 전승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살짝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런 만큼 해리 케인, 김민재,
이런 경기력과 별개로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들의 비중이 더욱더 커 보이는 그런 한 판이었고요.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아예 부상이 아니던지 정말 가벼운 부상이길 바라고, 제발 제가 앞으로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김민재 크게 다쳤다 소식을 전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